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날씨 안 좋으네. 자, 만원사 이거 한번 보시면 요걸 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안 좋은의 만원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때는 연계 지문이었기 때문에 요새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제목 자체에서 만원사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딱 봐도 고전 시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시조 가사입니다. 자, 조선이죠. 자, 그리고 작가가 존재합니다. 자, 작가는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작가는 저 이후에 다시 하겠지만 작가는 바로 이제 사대부와 기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때 기생은요, 황진이 끝에 랑으로 끝나거나, 자, 끝에 월로 끝나면 기생입니다. 김영랑이나 김소월은 기생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안조원이잖아요. 그쵸? 안조원 혹은 안조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이는데. 자, 안조환, 그럼 사대부예요. 그럼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 세 가지. 자, 하나는 유교적. 자, 자연친화. 학문수양. 학문수양.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저기 유교적과 자연친화에서 우리가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연이라는 공간을 좀 이해해 봅시다. 가볍게 갈 거예요. 자, 자연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연이라는 공간은 우선은 우리가 자연 친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친화적인 공간. 이걸 우리는 탈속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친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속적인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게 플러스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 자연 친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연이 바로 이제 유배지의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뭘 그리워합니까? 임금과 떨어졌으니까 임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연군의 공간이 됩니다. 특히 이건 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공간입니다. 옛날 우리가 사대부들의 지향적 가치는 저 세 가지라 그랬지. 유교적, 자연친화, 학문수양. 특히 유교적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충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입신양명, 즉 출세라고 하는 것, 즉 임금에게 가까이 가는 게 유일한 하나의 가치관인 꿈이었어. 그런데 유배지를 간다는 얘기는 인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정서가 슬픈 것만 미친 듯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행복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학문수양이에요. 기숙학원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비싸, 기숙학원. 선생님은 시내 재종도 있었고, 제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기숙학원이 좀 편하거든요. 왜냐면 밥이 맛있어요. 기숙학원은 밥이 너무 맛있고요.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선생도 숙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도 이제 자연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섬에 있거나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 체조하고. 거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래서 난 아이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저 재수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숙학원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할 게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면회가 되고요. 면회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 달에 한 번 휴가가 있습니다. 2박 3일에서 이제 1편 끝나면 뭐 3박 4일 이렇게 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내 재종은 어떨까요? 아침 8시 반까지 와서, 어쩔 땐 7시 반까지, 우리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와서 밤 10시면 끝나요. 밤 10시면 끝나기 때문에 애들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바로 독서실에 가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끝나고 이제 성인들이니까 술 한잔 먹으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힘들잖아. 모두가 힘드니까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눈이 맞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삼수입니다. 그 친구는 삼수를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학원 비싸긴 한데 기숙학원이 아무튼 공부하기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자, 재수하면은 국어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국어 공부 몇 시간 합니까? 학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얼마 안 하잖아. 또 애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국어 공부 잘 안 하잖아. 근데 재수생들은 오전 전체를 국어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을 국어로 할애하니까 재수학원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건 국어예요. 신기하게도. 수학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오르는 과목이다 라는 거죠. 국어. 자, 볼게요. 애들이 눈물이 많아. 재수학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움이 많아서 엄마 아빠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눈물이 많아. 눈물이. 그래서 손만 이렇게 잡아도 애들이 막 그렁그렁 눈물을 흘려요. 아이들이 거기 가면 온순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날카로워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날카로워. 그럼 이제 그 날카로움은 선생한테 표현할 수 없으니 애들끼리의 그런 것들이 가끔 갈등이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뭐 자기 공부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요게 바로 자연이라는 공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 철저하게 이 탈속적은 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얘는 타율적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그리워한다? 그렇지. 임금을 그리워한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연으로 막상 갔어. 자연으로 갔지만 가끔은 자연 친화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임금이 그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가요. 자, 그럼 봐봐.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브로맨스예요. 그렇지? 어쨌거나 우리가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연군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카톡 보내는 내용이에요. 길게 장문으로 보내면 가사가 되는 거고요. 세 줄로 보내면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지금 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애절하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애절한 방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유를 쓰는 거죠. 자, 예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애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성 화자가 남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로 비유합니까? 여성 화자, 특히 선녀로 바꾸고요. 임금을 옥황상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화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요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 낚싯대. 게임 끝났습니다. 낚싯대 동그라미 쳐봐. 자, 백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오른쪽에 친화라고 써봐. 백구는 무역의 세기 때문에 낚싯대 그럼 무조건 친화입니다. 요거 우리 자연 친화 한번 선생님 강의한 적 있었니 옛날에? 있었지? 그치? 그럼 이해 갈 거야. 낚싯대, 백구. 자, 내 화자가 등장했고요. 내 동그라미. 고전 시가에서는 화자가 드러나는 것을 묻진 않아요. 자, 내가 낚싯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기서 놀라 날개 구냐구냐. 자, 구나가 나오면 영탄적입니다. 고전 시가에서는 영탄적을 많이 물어봐요. 백구야. 자, 이거 동그라미 쳐야죠. 왜요? 그래, 도노법인데? 청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걸 불렀죠? 무슨 청자? 의인화된 청자. 그럼 사고 과정이 자, 청자,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러니까 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래서 1번에 2번 선지가 되는 겁니다. 청자가 드러났니? 이걸 묻는 거예요.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야. 너는 본래 영물이라 영험한 동물이라 내 마음 알잖아. 평생에 곱던 임. 자, 임 동그라미 끝났습니다. 누구예요? 임금. 그렇지. 임금님을. 자, 당연히 어떤 얘기 나오겠어요, 뒤에? 이별 나오잖아요. 그죠? 이별 세모.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은 물론이커니와 그리운 물결. 자, 두 글자로 이야기해요. 연군. 그치? 한 글자로 얘기하세요. 충.
세 글자는요, 유교적. 네 글자는요, 연군지정.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죠?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그리우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파요. 수신 물결 치시면 돼요. 자, 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결 잡으시면 돼요. 옛날 그 낚싯대는 대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를 실없이 들고 있었던 물고기도 상관하지 않는데 하물며 널 잡겠니? 너 잡는다 안 잡는다? 너 안 잡아. 그래도 내 마음을 못 믿는다면 너 가진 긴 부리부리 내 가슴을 쪼아해 쳐서 뭐 봐? 흉중에 붉은 마음 요거 물결 충입니다. 이런 거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가슴 속에 붉은 마음을. 일편 단심, 그 단심이 붉은 마음,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보면 알 거야. 충이죠. 자, 공명세모.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향성이 없는 겁니다. 부기공명세모. 자, 성은 동그라미. 한 글자로? 충,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야이다. 임금의 은혜, 이런 거야. 갚을법도 있는데, 자, 그럴 수 없으니, 자, 성세, 태평성대의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서 너를 쫓아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친구가 되고 싶어. 뭐? 친화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 친화 플러스 유교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이 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하게 다에는 명암 대비가 없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3면의 정형적 운율은 다에만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훅훅훅. 즉,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적어준 거 있죠?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 정도로만 쭉 읽어가셔도 큰 흐름. 중간에 버퍼링이 생길 수 있어요.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지? 자, 무시하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죠? 정서적 흐름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 됐지? 그러니까 다 부정이구나. 그립구나, 외롭구나, 슬프구나. 이렇게만 쭉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갑니다. 자, 맞죠?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 전개 방식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아마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는 시상의 전환과 집약, 요 두 가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시상의 전환을 한번 볼게요. 자, 칠판. 자, 두 가지 봅니다. 자, 1번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시상의 전환과 자, 집약, 이것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자, 시의 형식은 총 세 가지. 전환이라는 것은 특히 뭐 정서나 태도가 바뀔 때, 즉, 정확히 얘기하면 어조가 바뀔 때, 어조는 태도거든요. 이것이 바뀔 때 우린 전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의 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연히, 자, 부정적 상황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정서는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태도로 마무리될 겁니다. 이런 시가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마이너스 상황이 자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태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서는 당연히 다 긍정이 될 거예요. 특히 자연 친화는 대부분 다 긍정으로 가게 되죠. 따라 그럼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태도가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갈까요? 자, 플러스 상황이 있습니다. 플러스 상황이 있을 때 당연히 정서는 긍정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태도, 자, 이런 시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건 시상의 전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얘가 어머나. 얘가 바로 시상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 녹화 눌렀나? 어머나, 쓸데없이 눌렀네.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시상의 전환. 예전에는 이런 것들 저 녹화 딱 하고 나서 편집을 다 했었어. 그래서 쓸데없는 말들은 다 들으면서 다 걸러내고 이랬거든. 어느 순간 그게 정말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거 하고 나서 업로드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올립니다. 날 것으로 올립니다. 예전에 막 하고 막 자막도 달고 그랬어. 그래서 강의 하나 편집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막 그랬었어. 혼자 필 받아가지고 막, 그럼 여기다 스티커를 넣을까? 막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 플러스 상황에서 플러스 태도로 끝나는 거 시상전환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플러스 상황에서 마이너스 태도라는 거 시상전환이 맞죠? 맞아요? 근데 이 시는 안 나옵니다. 자,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요? 좋아. 그래서 자퇴할 거야.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어딘가에는 존재하겠지만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보편성에 어긋나요. 보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성도 있고 문학성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는 뭐야? 세 가지. 아하, 그럼 정리가 되네요. 시상 전환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상황에서 어떻게 끝나는 거? 마이너스 태도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렇지 빠뜨 나오면서 플러스 태도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잡아요?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 태도. 그치? 시상전환을 물어봤을 때는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깔끔하죠? 선생님이 필기가 많아서 니들 고생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이제는 시상의 집약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시상의 집약이라는 건 보통 시의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 어떤 걸로? 제목과 관련 있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명사가 제일 많아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예로서 살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자, 첫 번째 시. 자, 이것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의 침묵. 자, 이별 세모.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그래서 어땠어요? 반응 체크하세요. 자, 이별 상황 나와줬잖아요. 그럼 반응만 체크하는 거예요. 정서적 반응, 놀랐어요. 자, 물결 잡아. 그래서 어땠어요? 오른쪽에 슬퍼요. 물결 잡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얘기? 이별에서 슬퍼요. 자, 그러나 빠뜨 나왔습니다. 그러나는 반드시 체크. 반드시 체크.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 물결, 눈물도 흘려요.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사랑을 깨뜨리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 또 물결 주세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빠뜨 뒤에. 앞에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뜨 뒤에 뭐가 나와요? 이제 희망이 눈에 들어와야죠. 희망은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별은, 자, 이별에서 슬프잖아요? 근데 마지막 희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뭐의 희망이야? 자, 뭐의 희망이에요? 칠판? 자, 이별시 읽는 법을,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별시 읽는 법을 설명할게요. 어제 잠 못 잔 거야? 아니면 그 약 기운이야? 잠 왜 못 잤어? 좀 여유 있을 텐데. 더워서? 진짜? 그러면 더워서 깨고 바깥에 날씨가 추우니까 기온차가 있어서 감기 잘 안 났는데,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감기 안 걸린대잖아. 안에도 춥고 밖에도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워낙 춥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얼어버린대요. 자, 근데 내가 쭉 찾아보니까 면역력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감기에 쉽게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맞추라 그러지.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감기 잘 안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25도, 26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 밖에 나가면 확 너무 추우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서 감기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일교차 때문에 그렇대. 자, 그 다음. 자, 2절 시 읽는 법을, 자, 설명할게요. 2절 시 읽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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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할게요. 2절 시 읽는 법
뭐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그 잠은, 그래서 깼구나. 요즘에 쌤이 잘 못 자. 오늘도 새벽 4시 반쯤에 깼어요. 11시 반에 자서. 쌤은 하루에 8시간 정도는 무조건 자야 되거든요. 근데 왜 8시간을 자야 되냐면, 그게 순수 8시간이 아니고요. 자다 깨요, 늘. 자다 깹니다. 자다 깨서 뒤척이다 8시간이 채워져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한 5시간은 자면, 5시간 정도 자면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근데 한 3시간, 4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중력의 영향을 오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져요. 그래서 목젖이나 이런 것도 처지기 때문에 그게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골이가 시작되면서 그 코고는 소리에 내가 깨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끔 호흡이 멈출 때가 있어요. 무호흡증. 그게 오래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숨 막혀서 깨는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행복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그럼 불행하지 않아. 그럼 행복이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런 어떤 신체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늘 요즘에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한 것 같아. 물론 엊그저께는 진짜 밤새서 뭔가를 봐가지고 오징어 게임 투가 나와가지고 하루에 2편씩 봐야지 밤을 샜습니다. 다 봤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재밌더라고. 그래서 밤샜어요. 그리고 밤새. 그거 빼놓고는 잠을 잘 못 자. 쌤도. 그래서 내 동기들 중에서 수면 유도제를 이렇게 먹고 자는 애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수면 유도제, 어떤 일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진짜 나이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 건 아니고 수면 유도제라 그러대? 그게 뭐가 다른 건지 난 잘 모르겠네.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얘들아?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 수면 내시경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는 잠을 깊게 잔대요. 그래서 개운하대요. 되게 슬프지.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 프로포폴 이런 거 들어봤어? 프로포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면 잠을 깊게 자서 그래서 한대요. 그게 과다해서 이제 마약류로 분류돼서 하는 거지.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있나 봐. 수면 내시경 해본 사람. 여러분들은 장이 건강하니까. 이제 우리 나이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 선생님은 그냥 합니다. 내시경. 독한 놈이에요. 왜냐면 수면 내시경 하면 기분이 나빠요. 딱 깨잖아요? 한 2시간 정도나 아니면 30분 후에 깨는 걸로 아는데 30분 후에 딱 깨면요. 우선 되게 몽롱한 그 기분이 싫고요. 또 하나 분명히 나는 수술실에서 이렇게 수면 내시경으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면 어딘가에 방치돼 있어요. 그냥 복도에 막.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영상들 있잖아. 마취 덜 깨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영상들 있거든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그리고 수면 내시경이 위험한 게 나는 의식은 잠들었지만 신체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앙문대요. 두께가 한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게 막 들어가는 거야. 식도로. 그러니까 앙문대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가 나가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발버둥 친대요. 그럼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선생님은 그냥 한 3, 40초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러면서 막 참아내요. 그러면 다 그래요. 환자분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참냐고. 참아내. 그게 낫더라고요.
선생님은. 기분이 안 나빠. 눈물 막 흘리고 콧물 다 나오고 침 막 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별식? 가자. 몇 번이고 물어본다? 자, 현대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 대상의 부재 및 결핍, 그 다음에 성찰 깨달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인, 자, 이별을 살펴볼 건데요. 이별시의 흐름을 쌤이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화자가 있고요. 자, 여기 당연히 이별시니까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대상은 님, 그대, 당신, 너.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시어가 나오는 순간 이별입니다. 자, 그럼 태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별, 자, 상황이 이별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정서들이 나오겠죠. 이때 정서를, 아이들이 정서를 많이 잘 모르더라고. 자, 정서를 가볍게. 이별 시에 나오는 정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슬픔이겠죠? 슬픔, 외로움, 공허감.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자, 적막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보통 눈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눈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다 같은 감정이에요. 다 같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오면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걸 다른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신입니다. 다 같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슬프고 외로움 나왔어. 이걸 시상의 전환이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도 있어요. 거지 같은 학교인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자, 왜? 보편성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다 같은 감정이에요. 쌤 얘기해 줄까요? 쌤은 이제 이별을 워낙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슬프겠죠. 함께 있다가 하나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리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잔이 이렇게.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늘 같이 있을 때는 시끄럽고 꽉 찬 느낌이었는데 이제 적막한 그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다 같은 감정입니다. 이별하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자, 표현에서는 자,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자, 바로 투영 표현이 제일 많아요. 투영.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 상관문을 사용하는 거죠. 투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요. 마지막. 자, 마지막에서 이거는 기준이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복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별시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지?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이 재회 희망, 아까 거기서 희망이 나오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갈등, 우리가 예전에 부정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 다음에 내적 갈등, 그래서 고뇌하고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이 뒤쪽에 이제 상황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갈등이라고 보는 거고 고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등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욕망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이별한 화자의 욕망은 뭐야?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희망 나오니까 재회, 다시 만나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거기 보니까 슬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슬픔 이별이잖아요. 그 마지막 희망으로 갔죠. 이 희망이 바로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회?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극복 의지로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손모가지에다 뭐라고 쓸래요? 시상의 전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 이해가지? 자, 오른쪽은 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을 거기다 한번 적어볼래요? 신석정의 꽃덤불입니다. 그거 적어놨니 혹시? 이전 책에는 없거든. 내가 거기다 적어놨구나. 아이고 잘했어. 잘 칭찬해.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이 다.
자, 거기 보시면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자, 겨울밤 달에 아직도 차거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밤 세보, 차거니 세보. 그렇지. 보이죠? 차갑다 어둡다 보이죠? 자, 봄 나왔습니다. 자, 겨울의 반대니까 봄은 동그라미죠? 따뜻함이죠? 분수처럼 쏟아지는 자, 뭐예요? 지금 부정적 상황에서 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태양을 안겠대요. 그럼 태양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방향성이 태양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 지금 시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어요? 행동적 노력이죠. 태양을 안는 거. 그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자, 또 물결쳐. 아늑히 안겨보리라. 그렇지. 이거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가만히 있어서 슬픈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니까 주제는 뭐가 됩니까? 태도는 뭐가 돼요? 노력을 하니까 극복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뭘로 끝나니? 어디에? 꽃덤불에, 그렇지. 그치? 그래서 시상에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제목이 꽃덤불이라서. 선지에서 시상지병 얘기 나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선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뒤에 시 뭐 있어, 얘들아? 오장원의 고향 앞에 서 있니? 아, 좋습니다. 요거 갑니다.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칠판.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넘길게요. 야, 추우면 얘기해, 얘들아. 저 난로 켜줄게. 난로야, 히터야, 모르겠네.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고향이라는 시가, 고향이라는 어떤 소재가 나오게 되면요. 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먼저 화자의 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위치가, 화자의 위치가, 자, 다시. 자, 먼저 첫 번째는 타향일 경우입니다. 그럼 단순히 그리움만 나와요. 자, 근데 두 번째, 타향이 아니라 고향이거나 고향 근처일 경우가 있어요. 화자 위치가.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리움은 있고요. 상실감이 여기서 나와요. 상실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실감의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상실감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 고향의 이미지와 실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고향은 뭐였습니까? 아름답게 계속 뽀샵되었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고향이 변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쌤도 옛날 초등학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는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놀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고요. 운동장도 한 반 정도 줄었고요. 학교 외형도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닌 학교가 맞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 상실감이라는 건 다시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전에 첫사랑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7,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살 때 내가 좋아했던, 정말 찌질했었던, 사귀기로 하고 내가 도망쳤던, 그냥 말을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사귀는 게 어떤 거인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연애가 뭐지? 사귀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사귀기로 해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맨날 붙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본능인 거잖아요. 안 그랬어요, 선생님. 사귀기로 하고 그거에 취해서 그냥 혼자 다녔어요. 미친놈인 거죠. 그리고 걔를 만나잖아? 그럼 혼자 씩 웃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랬어요, 선생님은. 진짜 찌질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또 혼자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와 사귀고 있어라는 그 기분에 좀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러다가 그 여자애가 떠났죠. 그 여자애는 나를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보니까 여자애도 이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쟤 뭐지? 막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8년이 지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도 내가 되게 찌질한 게 사람은 변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하는데 그걸 인정을 못했어. 그래서 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야 진짜다.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너무 많은 기대를 이제 지금은 안 하거든요. 변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딱 봤는데 아이가 변한 거야. 왜냐면 이 아이가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정말 찌질했어요. 지금도 선생님 찌질하지만 그때는 이 찌질함이 한 1000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20대 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던져볼까요? 왜 고향 관련 소재가 많이 나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나라 현대시에서 고향 관련 소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응? 부조리한 시대 현실 때문이죠. 그러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뭐간디? 가난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기본적으로 가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시대 현실, 일제, 분단전쟁, 독재, 그 다음에 산업도시화 이거에 따라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날 뭐라고 합니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죠. 시골에서 도시로 온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어디로 와요?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아픈 단면인 거예요. 그치? 만약에 고향에서 사는 것이 가난하지 않고 행복했다면 굳이 도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드립니다. 오정원의 고향 앞에서 자, 풀어보세요. 시작. 우리 어떻게 아파서 안쓰럽네. 나약한 녀석들. 얼마나 괴로울까 본인은. 자, 잠깐 쉴게요. 우리 가연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 쉴게요.